1962년 늦가을 한 신부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것은 그의 성경책과 외투, 그리고 끝내 풀리지 않은 의문뿐이었죠. 전라도 깊숙한 산골마을의 작은 성당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당시 큰 화제가 되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 시간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박신부라는 이름으로만 기억되는 그 젊은 성직자는 과연 어디로 간 것일까요? 자발적인 실종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범행이었을까요? 30년이 지난 후 고해성 사실에서 흘러나온 한마디 말이 다시 한번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마저도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오늘 그날의 흔적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이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날의 흔적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1962년 11월 15일 새벽, 평소보다 유독 차가운 바람이 산골마을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언제나 그랬듯 새벽 5시에 눈을 뜨셨죠. 68세의 나이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미사에 참석하는 것이 그분의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들려와야 할 미사 종소리가 들리지 않았거든요. 김 할머니는 처음엔 시계를 의심하셨습니다. 혹시 시간을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봐도 5시 10분이 맞았어요. 이상하네. 신부님이 늦잠이라도 주무신 건가? 김 할머니는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산골마을의 새벽 공기는 숨이 하얗게 날 정도로 차가웠어요. 성당에 도착하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와야 할 창문들이 모두 어둠에 잠겨 있었거든요. 김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성당 정문을 열어보셨어요.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박 신부는 언제나 새벽 미사 준비를 위해 이른 시간에 문을 열어두곤 했으니까요. 신부님 계세요? 김 할머니의 목소리가 텅 빈 성당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성당 안은 고요했습니다. 제단 위의 십자가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죠. 김 할머니는 성당 옆쪽에 있는 신부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방 안을 들여다보니 더욱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 신부의 성경책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고 평소 입던 검은 외투가 의자에 걸려 있었어요. 신발도 방 입구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마치 잠깐 외출이라도 한 것처럼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는데 정작 박 신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할머니는 뒤늦게 불안감이 엄습해왔어요. 32세의 젊은 박 신부는 부임한 지 2년 동안 단 한 번도 새벽 미사를 걸은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화장실에라도 가신 건가? 김 할머니는 성당 이곳저곳을 둘러보셨지만 박 신부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6시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미사가 끝났을 시간이었죠. 김 할머니는 결국 마을로 돌아가 이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장님, 큰일 났어요. 신부님이 안 계셔요. 뭐라고? 신부님이 없다고? 이장 박만수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젊은 신부니까 급한 일이 생겨 어디 다녀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김 할머니의 설명을 들어보니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외투도 신발도 다 그대로 있는데 사람은 없다고? 이장은 몇 명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김 할머니의 말대로 박 신부의 물건들은 모두 제자리에 있었지만 정작 고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성당 주변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혹시 어디서 쓰러져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산에서 길을 잃은 건 아닌지 말이죠.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박 신부는 그야말로 허공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신부의 실종 소식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하나둘 성당 앞에 모여들었어요.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 이장 박만수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한 외출치고는 너무 이상한 점이 많았거든요. 인근 파출소에서 서순경이 출동했어요.
27세의 젊은 순경인 서동철은 이런 종류의 사건을 처음 접하는 터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언제부터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어제 저녁까지는 분명히 계셨어요. 저녁 예배 때도 신부님이 직접 집전하셨거든요. 마을 사람들의 증언은 일치했습니다. 박 신부는 14일 저녁 7시 예배까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활동했다는 거였어요. 서순경은 박 신부의 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성경책은 요한복음 14장에 펼쳐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다음날 설교 준비를 위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요. 내일 설교 준비까지 해놓으셨네요. 갑작스럽게 어디 가실 계획은 없었던 것 같은데. 서순경은 박 신부의 옷장도 확인해 봤어요. 평상복 몇 벌과 신부복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이나 개인 소지품도 모두 제자리에 있었죠. 가장 이상한 건 신발이었어요. 박 신부가 평소 신던 검은 구두가 방 입구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다른 신발은 찾을 수 없었거든요. 맨발로 나가셨다는 말씀입니까? 서순경의 질문에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11월 중순의 추운 날씨에 맨발로 외출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해가 지기 전에 서순경은 마을 청년 몇 명과 함께 본격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성당 주변 산길부터 시작해서 마을 뒷산까지 샅샅이 뒤져봤어요. 신부님, 신부님, 산 전체에 울려 퍼지는 외침 소리. 하지만 돌아오는 건 메아리뿐이었습니다. 마을 앞을 흐르는 개울가도 수색했어요. 혹시 실족해서 물에 빠진 건 아닌지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개울물은 발목 정도밖에 차지 않을 만큼 얕았고 물살도 새지 않았어요. 여기서 사고가 날 만한 곳은 아닌 것 같은데. 청년 김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개울에서는 아이들도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정도였거든요. 밤이 되자 수색은 일단 중단되었어요. 산속은 워낙 어둡고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서순경은 파출소로 돌아가 상부에 보고했어요. 시골 파출소에서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사건이라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년 동안 마을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온 박 신부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상황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신부님이 무슨 일을 당하신 건 아닐까? 아니야. 분명 어디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다녀오시는 거야. 사람들은 각자 나름의 추측을 내놓았지만 그 누구도 확신을 갖지는 못했어요. 김 할머니는 그날 밤 내내 성당을 지켰습니다. 혹시 박 신부가 돌아올까 봐서 말이죠. 신부님, 어디 계세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셨어요? 김 할머니의 중얼거림이 텅 빈 성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이 되어도 박 신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뭔가 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마을 전체를 감싸기 시작했어요. 11월 16일 박 신부가 사라진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아침 일찍부터 군청에서 지원 인력이 도착했어요. 서순경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한 거였죠. 어제까지의 수색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군청에서 온 김 주사가 서순경에게 물었습니다. 서동철은 어제 하루 동안의 수색 과정을 자세히 보고했어요. 성당 주변 반경 2km까지 수색했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상한 점은 발자국 하나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 주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적었어요. 그럼 오늘은 수색 범위를 더 넓혀보겠습니다. 마을 청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장 박만수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마을 청년들 모두 기꺼이 도우렵니다. 이날 수색에는 20명이 넘는 인원이 동원되었어요. 마을 청년들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왔거든요. 수색팀은 3개 조로 나뉘어 각각 다른 방향으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조는 성당에서 북쪽 산을 맡았어요. 가장 험준한 지역이었지만 혹시 박 신부가 산행 중에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두 번째 조는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인근 읍내로 이어지는 길이 있었어요. 세 번째 조는 남쪽 계곡 쪽을 수색했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이니까 혹시 실족 사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오전 내내 계속된 수색이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박 신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해요.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가 있나요? 청년 이갑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산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었는데 이런 일은 처음 경험하는 거였거든요. 혹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건 아닐까요?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았어요. 하지만 이 추측도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셨을까요? 게다가 짐도 안 가져가시고. 마을 사람들은 점점 혼란스러워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오후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나서서 다른 각도의 수색을 제안했습니다. 혹시 옛날에 쓰던 폐가나 움막 같은 곳은 없을까? 70대 할아버지 최봉수가 말했어요. 그런 곳에서 쓰러져 계실지도 모르잖아. 이 제안에 따라 수색팀은 마을 주변에 버려진 건물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쓰던 헛간, 비어있는 창고, 심지어 산 중턱의 작은 암자까지 모두 뒤져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해질 무렵 수색대는 지쳐서 성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틀 동안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단서도 찾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내일은 더 멀리까지 수색해봐야겠습니다. 김 주사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부족했어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성당에 모여 박 신부의 무사 귀환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주님, 저희 신부님을 지켜주세요. 김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성당 안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신자들도 함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기도 중에도 사람들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틀 동안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박 신부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혹시 정말 큰 사고를 당하신 건 아닐까? 사람들은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모두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성당의 촛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교대로 지키며 박 신부의 귀환을 기다렸거든요. 하지만 새벽이 와도 박 신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11월 17일 박 신부가 사라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아침 일찍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어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사는 장 씨의 할아버지가 파출소를 찾아온 겁니다. 순경님, 중요한 걸 봤습니다. 70대의 장한수 할아버지는 약간 흥분한 상태였어요. 그게 뭔가요? 서순경이 급히 물었습니다. 그저께 새벽, 그러니까 15일 새벽에 말이에요. 제가 화장실 가려고 마당에 나왔는데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산으로 올라가는 걸 봤어요. 이 말에 서순경의 눈이 번뜩였어요. 정확한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새벽 4시쯤 되었을 겁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거든요. 서순경은 급히 메모를 적었어요. 박 신부가 사라진 게 15일 새벽이니까 시간대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거였죠. 그 사람의 모습을 자세히 기억하십니까? 멀리서 봐서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분명히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신부님, 옷 같았습니다. 장 할아버지의 증언은 구체적이었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던가요? 북쪽 산길로 올라가더군요. 꽤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서순경은 즉시 이 정보를 수색팀에 전달했습니다. 북쪽 산은 이미 수색했던 지역이었지만 구체적인 목격담이 나온 이상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후에 또 다른 증언이 나왔어요. 마을 이발소를 운영하는 박 씨가 나타난 겁니다. 저도 뭔가 이상한 걸 봤어요. 이발사 박영수는 45세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14일 밤, 그러니까 신부님이 사라지기 전날 밤에 말입니다. 성당 쪽에서 불빛이 계속 켜져 있더군요. 불빛이요? 네, 보통 때는 밤 9시면 성당 불이 다 꺼지는데 그날은 새벽까지 계속 켜져 있었어요. 박영수의 증언도 흥미로웠어요. 혹시 박 신부가 그날 밤에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몇 시까지 불이 켜져 있었나요? 제가 새벽 2시쯤 일어나서 화장실 갔을 때까지도 켜져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잠들어서 모르겠지만요. 서순경은 이 두 증언을 종합해 보려고 했어요. 14일 밤늦게까지 성당에서 뭔가를 하던 박 신부가 15일 새벽 내시경산으로 올라갔다는 가설이 가능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많았어요. 왜 신발도 신지 않고 나갔을까? 그리고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을까? 그런데 저녁 무렵
세 번째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마을 건너편에 사는 김 아주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순경님, 저도 뭔가 봤어요. 김순자 아주머니는 50대 초반의 안악이었어요. 15일 새벽에 이상한 사람을 봤어요. 이상한 사람이요? 네,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검은 옷을 입고 서성거리고 있더라고요. 김 아주머니의 말에 서순경은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의 증언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거든요. 어디서 보셨나요? 성당 근처에서요. 시간은 새벽 5시쯤 되었을 거예요. 시간대도 장 할아버지의 증언과 다른 거였어요. 장 할아버지는 4시라고 했는데 김 아주머니는 5시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을 기억하세요? 키가 꽤 컸어요. 그리고 모자를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김 아주머니의 증언은 점점 복잡해졌어요. 혹시 얼굴을 보셨나요? 아니요.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 마을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서순경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세 개의 서로 다른 증언이 나온 상황에서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장 할아버지는 신부님 같은 사람이 산으로 올라갔다고 했고 박 이발사는 성당에 새벽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김 아주머니는 외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성당 근처에서 서성거렸다고 증언했습니다. 혹시 이 세 가지가 모두 연결된 이야기일까? 서순경은 혼란스러웠어요. 각각의 증언은 나름대로 구체적이었지만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날 밤 서순경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증언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려고 했지만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증언들 중에 진실이 담겨 있는 걸까요? 아니면 모두 착각이나 기억 착오인 걸까요? 11월 20일 박 신부 실종 사건이 일주일째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기자가 파견된 거예요. 조선일보 전주지국의 김 기자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실종된 신부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김 기자는 3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어요. 그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마을에 오신 지 2년 동안 한 번도 화를 내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장 박만수의 말에 김 기자는 메모를 적었어요. 혹시 개인적인 고민이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까? 전혀요. 오히려 너무 모범적이셔서 걱정할 게 없을 정도였어요. 김 기자는 며칠 동안 마을에 머물면서 취재를 계속했어요. 서순경과도 여러 차례 면담을 가졌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이 서로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각자 본 것이 다르다 보니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서순경의 말에 김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자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질문에 서순경은 잠시 망설였어요. 글쎄요. 그럴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어서요. 게다가 유서나 그런 흔적도 전혀 없고요. 김 기자의 기사가 신문에 실리자 마을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가 그 신부가 사라진 성당이군요. 정말 신기하네요.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가 있나요? 이런 구경꾼들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구경거리가 된 기분이에요. 김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더 큰 문제는 소문이 점점 과장되어 퍼져나간다는 거였어요. 저기 성당에 귀신이 나온다더라. 신부가 악령에게 끌려간 거래.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마을 밖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순경은 이런 상황을 통제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수사는 진전이 없는데 외부의 관심만 계속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11월 25일에는 더 큰 언론사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KBS 전주방송국에서 기자와 카메라맨이 찾아온 겁니다. 전국 뉴스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PD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당황했어요. 자신들의 이야기가 전국에 알려진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꼭 방송해야 하나요? 이장 박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런 미스터리한 사건은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날 저녁 KBS 9시 뉴스에 박 신부 실종 사건이 보도되었어요. 전라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젊은 신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차분한 목소리와 함께 성당의 모습이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간 후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전국 각지에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혹시 우리 동네에서 그런 신부를 봤는데요. 실종된 신부와 비슷한 사람이 서울에 있어요. 이런 제보들이 하루에 수십 건씩 들어왔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확인해보면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순경은 이 모든 제보를 일일이 확인하느라 정작 현장 수사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럴 바에야 언론에 알리지 말 걸 그랬나. 서순경은 후회스러웠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어요. 12월 초가 되자 언론의 관심도 점차 시들해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단서도 나오지 않았고 비슷한 사건들이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분산된 거였죠.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의 정적이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박 신부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은 외부인들이 와서 떠들어댔던 터라 이 주제 자체가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신부님 이야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기흥 할머니마저도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박 신부의 실종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미 잊고 싶은 기억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12월이 깊어지면서 마을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성당 마당을 덮자 박 신부가 남겼을지도 모르는 마지막 흔적마저도 완전히 지워져 버렸어요. 서순경은 상부로부터 사건 종료 지시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인력과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는 없다. 군청 담당자의 말은 냉정했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타당한 판단이기도 했습니다. 한 달 넘게 진행된 수사에서 나온 건 서로 다른 목격담 몇 개와 추측들 뿐이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면 됩니까? 서순경이 물었어요. 행방불명으로 처리하세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12월 15일 박 신부 실종 사건은 공식적으로 행방불명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냥 한 줄의 기록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1962년 11월 15일 박 신부 행방불명.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끝인가요? 신부님을 그냥 이렇게 잊어버려도 되는 건가요? 기흥 할머니가 서순경에게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하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서순경 역시 이 결론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했거든요. 겨울이 깊어지자 성당 주변은 점점 사람의 발길이 끊어졌어요. 원래부터 신자가 많지 않았던 마을이었는데 박 신부가 사라진 후로는 아예 미사를 드리는 사람이 없어진 거였죠. 교구에서는 임시로 다른 신부를 파견하겠다고 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미지근했어요. 당분간은 성당 문을 닫아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장 박만수의 제안에 마을 사람들도 동의했습니다. 성당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졌어요. 그리고 그 자물쇠 위로 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성당은 정말로 텅 빈 건물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1963년 새해가 밝았지만 박 신부에 대한 소식은 여전히 없었어요. 가끔 누군가가 혹시 신부님 소식 들은 거 없어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지만 대답은 항상 고개를 젓는 것뿐이었습니다. 봄이 오면서 성당 주변에는 잡초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한때 박 신부가 정성스럽게 가꾸던 작은 화단도 이제는 잡초밭이 되어버렸습니다. 보기 안쓰럽네요. 지나가던 마을 사람이 중얼거렸지만 누구도 나서서 정리하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성당에 가까이 가는 것 자체를 꺼려하게 되었거든요. 여름이 되자 성당은 더욱 쓸쓸한 모습이 되었어요. 페인트는 벗겨지고 창문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는 잡초가 자라고 있었어요. 저기 귀신 나온다더라. 마을 아이들이 성당을 가리키며 수근거렸어요. 어른들이 피하는 곳이니까 아이들 눈에도 무서운 곳으로 보인 거였죠. 1964년, 1965년.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박 신부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새로 마을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옛날에 여기 신부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가끔 나이 든 마을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지만 듣는 사람들은 그냥 옛날 이야기 정도로 여겼어요. 성당은 해가 갈수록 더욱 황폐해져 갔습니다. 지붕에서는 비가 새고 벽에는 균열이 생겼어요. 십자가도 녹이 슬어서 원래 색깔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어요. 1982년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소문이 돌았어요. 성당을 헐어버린다더라. 너무 오래 방치되어서 위험하다는 이유였어요. 실제로 지붕 일부가 무너져 내릴 위험성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헐때가 되자 마을 사람들은 망설였어요. 그래도 신부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인데 김 할머니는 이제 88세가 되어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박 신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신부님이 언젠가 돌아오실지도 모르는데 성당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결국 성당 철거는 보류되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1992년 봄 마을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교구에서 성당을 다시 열기로 결정한 거예요. 30년 만에 새로운 신부가 부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신부는 이정호 신부라는 40대 중반의 중년 신부였어요. 그는 부임 첫날부터 성당 정리에 착수했습니다. 이 성당에 무슨 사연이 있나요? 이정호 신부가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30년 동안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옛날에 여기 계시던 신부님이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이장이 된 박만수의 아들 박성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라지셨다고요? 이정호 신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1962년에 박 신부님이라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셨어요. 박성수는 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물론 30년이 지나면서 기억이 희미해진 부분도 많았지만 말이죠. 이정호 신부는 이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혹시 그때 기록이나 자료 같은 게 남아있나요? 글쎄요. 성당 안에 뭔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성당 안은 30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서 옛날 모습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이정호 신부는 성당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방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지만 박 신부의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정말 갑자기 사라지신 게 맞네요. 책상 위에는 30년 전 그날의 설교 준비 메모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성경책도 요한복음 14장에 펼쳐진 채로 있었어요. 이정호 신부는 박 신부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1962년 11월 14일. 내일은 주님의 사랑에 대해 설교할 예정이다. 마을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마지막 일기는 사라지기 하루 전에 쓰인 것이었어요. 특별히 이상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정호 신부는 계속 자료를 뒤져봤어요.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그는 성당 창고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박 신부가 받았던 편지들이 들어있었어요. 대부분은 교구에서 온 공문이나 신자들의 안부 편지였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편지는 서울에서 온 것이었고 보낸 사람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어요. 신부님,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편지 내용은 매우 절박했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었어요. 날짜를 보니 1962년 11월 10일이었습니다. 박 신부가 사라지기 바로 5일 전에 받은 편지였어요. 이 편지와 실종이 관련이 있을까? 이정호 신부는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편지를 쓴 사람을 찾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이 발견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혹시 이 편지에 대해 아시는 분 계세요? 하지만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30년 전 일이었고 당시에도 이런 편지가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이정호 신부는 파출소에도 가봤어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순경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서동철 순경요? 그분은 10년 전에 정년퇴직하셨어요. 지금은 읍내에서 농사짓고 살고 계실 거예요. 현재 파출소장의 말에 따라 이정호 신부는 서동철을 찾아갔어요. 아, 그 사건. 정말 오랫동안 제 마음에 걸렸던 일이에요. 67세가 된 서동철은 여전히 그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단서라도 나왔습니까?
편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서울에서 온 편지인데 이정호 신부가 편지를 보여주자 서동철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런 편지가 있었다니 당시에는 몰랐던 일이네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조사해 볼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30년이 지났으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서동철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래도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주었어요. 혹시 당시 신문 기사를 다시 찾아보시겠어요? 그리고 교구 기록도 확인해 보시고요. 이정호 신부는 서동철의 조언에 따라 자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성당에서 고해성사를 하던 중에 한 노인이 찾아온 거였습니다. 1992년 5월 어느 오후 이정호 신부는 고해성사실에서 참회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목소리로 판단하니 80대 정도의 노인인 것 같았습니다. 신부님,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정호 신부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노인의 고백이 시작되었어요. 1962년에 박 신부님이 사라지셨을 때 말입니다.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거짓말을 했어요. 이정호 신부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어요. 30년 만에 나타난 목격자인 것 같았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날 새벽, 저는 박 신부님을 봤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신부님은 성당 마당에서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어떤 사람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멀리서 봐서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젊은 남자 같았습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그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두 사람은 꽤 오래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처음에는 조용히 대화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으셨나요? 잘 안 들렸지만 서울, 위험하다 이런 단어들이 들렸어요. 이정호 신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 신부님이 그 사람과 함께 성당을 떠나시더군요. 함께 떠났다고요? 네, 두 사람이 같이 산길로 올라가는 걸 봤어요. 박 신부님은 뭔가 급한 듯이 서두르는 모습이었어요. 노인의 증언은 30년 전의 다른 목격담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데 왜 그때 이 말씀을 안 하셨나요? 이정호 신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서웠어요. 그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혹시 박 신부님께 해를 끼치는 사람일까봐. 노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했다가 저한테도 위험이 올까봐 겁이 났어요. 그래서 모른다고, 못 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후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박 신부님이 다시 돌아오실 줄 알았는데 노인은 30년 동안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살아왔던 거였어요. 신부님, 제가 그때 진실을 말했다면 박 신부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이정호 신부는 노인을 위로했어요. 고해성사가 끝난 후 이정호 신부는 이 새로운 정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30년이 지난 지금 수사를 다시 시작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그는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기로 결정했어요. 성당 일지에 이 내용을 자세히 적어두었습니다. 1992년 5월 15일, 30년 전 박 신부 실종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언을 들었다. 박 신부는 어떤 남성과 함께 자발적으로 성당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관련된 일로 급히 떠난 것 같다. 이정호 신부는 또한 서동철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니. 그럼 박 신부님은 누군가를 도우러 가신 건 아닐까요? 서동철의 추측이었어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서울에서 온 그 편지와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어요. 그렇다면 박 신부는 왜 30년 동안 소식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을까요? 혹시 정말 큰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우러 간 건 아닐까요? 이정호 신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나신 건지도 모르고요. 이런 추측들이 사실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박 신부가 자발적으로 떠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2000년대가 되어도 박 신부에 대한 소식은 없었어요. 그는 그저 기록과 몇 사람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정호 신부는 가끔 성당에서 박 신부를 위한 기도를 올렸어요. 주님, 박 신부님이 어디에 계시든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성당 마당에는 박 신부를 기리는 작은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그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떠나간 이를 기억하며. 결국 박 신부의 실종 사건은 완전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30년 후에 나온 증언도 전체 그림의 작은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박 신부가 누군가를 위해, 아마도 위험에 처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어요. 그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사랑의 실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962년 11월 15일 새벽, 한 젊은 신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30년이 지나서야 나온 증언을 통해 우리는 그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누군가와 함께, 아마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떠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박 신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혹시 그는 정말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려다가 자신도 위험에 빠진 걸까요? 아니면 어딘가에서 조용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아마 영원히 알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박 신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도우려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그의 마지막 선택이 무엇이었든 그것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을 겁니다. 때로는 사랑이 사람을 어디론가 떠나게 만들기도 하죠.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이름 없는 사랑이 조용히 실천되고 있을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기록되지 않아도 그저 누군가를 위해서요. 박 신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보여준 사랑의 정신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의 흔적은 앞으로도 세상이 기억해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을 더 멀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